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정남진이라는 반갑습니다. 음, 네, 잘 들리시죠? 혹시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제가 중간에 말을 하는데 너무 빨리 이야기한다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방 재정과 주민 참여란 이름으로 해서 간단하게 지방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혹시 요 지방 재정 운영이나 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행정의 제도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긴 해요. 다만 그게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오늘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셔서 직접 자료를 좀 찾아보시는 것들을 미리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간단하게 지방 재정이랑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산 참여의 제도인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관련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이외에 주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행정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러 참여 제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채팅을 남겨주셔서 좋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난 이후에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재정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해도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방 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지방정부, 뭐, 정식 법령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죠. 예, 재정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자체의 예산을 본다고 했을 때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라고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해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모든 재정의 구조를 말하는데 크게는 예산하고 기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양자는 분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지자체 예산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포함한 요것들을 말하고 기금은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보는 사업의 예산들, 뭐 사업 부서에서 실행하는 여러 예산들은 일반 회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 회계 특징은 조세를 모아서 통째로 세입을 잡고 그것들 다시 통째로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일반 회계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특별 회계라는 게 별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특정 자금을 보유 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독립적으로 회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만드는 게 특별 회계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자체, 뭐 자치구에서 하시는 대표적인 특별회의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통해서 그 주차장의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같이 쓰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 특별회계를 잡긴 해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기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조례로 어떠한 특별회계를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특별회계는 그 운영에 관련돼서 목적과 운영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항상 같이 되어 있고요. 몇 개의 특별하게 운영되어 있는 지자체와 조금 달라요. 뭐 적은 데는 정말 적은 데는 몇 개 안 돼도 있고 보통은 10개 이상의 특별 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지자체의 기본적인 예산을 이루고 요것과 약간 떨어져 있게 기금이라는 것도 별도 있어요. 요것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목적 자체는 특별 회계와 비슷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재정을 적립하는 제도인데 위하고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예산의 큰 원칙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세입은 그 해에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합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근데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들 돈을 장기적으로 적립을 해서 각각의 시기에 맞게 써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어떤 투자 사업을 한다든가 뭐 건물을 올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돈을 좀 별도로 장기적 운영에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보통 기금으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특징은 매해년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립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요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회계 일반 예산보다 조금 더 탄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기금 운영에 있어서 원래는 모든 예산을 의회의 승인에 따라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기금은 아마 25%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정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좋을 것 같고, 지자체마다 어떠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 역시 규례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살고 있는 마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기금으로는 마포구의 화력 쓰레기 밀자 같은 거 관리하고 있잖아요. 화력 발전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 보상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기금들도 지역마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서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예산과 기금이 따로 있고 예산서라고 하면 보통 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있는 것들만 같이 있어요. 그리고 기금 운용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자체의 전반적인 재정을 보고자 하신다면 꼭 예산과 기금을 함께 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구조가 지방 재정의 구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와는 다르게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 중에서 대다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시면은 중앙정부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를 지자체에 다시 나눠주는 형태로 우리나라는 재정 구조가 많이 짜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한 7.5 대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3은 국세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지방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조세를 걷어들여 전반적으로 다시 재분배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서울시 25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세입 능력이 높을 거고 뭐 강북의 여러 외곽구도 낮을 텐데 이것들이 지자체에서 지방세 비를 너무 높이게 되면은 각 구마다 재정 중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도 조정하는 역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세입 재원은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지방세 세입과 중앙정부에 교부하는 돈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거기에 더해서 광역에서 다시 교부하는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재원으로 생각한다고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재정 지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은 바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과주도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얼마나 자기의 능력으로 벌어들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평균이 작년 평균이 24.31%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전국의 지자체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쓰는 전체 재정의 43.31%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보시면은 광역과 기초가 조금 다르고 기초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와 시와 군이 다 요 자립도가 좀 달라요. 그 실제 수준이. 가장 자립도가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시군구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자립도가 낮은 곳은 보통 기초군입니다. 군단위들. 그래서 이 기초군단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재정들을 중앙정부와 광역에서 나오는 지자체 교부금으로 다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항상 돈이 없다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보통 특히나 이제 농지가 많은 시골 군 같은 경우에는 지정자리가 낮은 걸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낮은 다음에 한 자릿수일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당연하게도 서울특별시가 가장 지정 자릿수 높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거의 교부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보시면 재정이 자주도가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전체 예산 중에서 지자체에서 말 그대로 지자체장이 마음껏 편성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방정부가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돈들은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 돈들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돈은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광역지자체에서 내려주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고 남은 바로 반환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수입은 없지만 그만큼 중앙정부하고 광역지자체에서 받는 교부금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 자체는 꽤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66.3%거든요. 의외로 자치구가 제일 적어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재량권이 떨어지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제일 적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혹시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예산서의 각 사업에 있는 예산 구조가 만약에 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건 지자체 권한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자체 문제 제기를 해봤자 예산을 조정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교부하는 광역이나 중앙정부의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자체 재원 또는 교부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편성 과정인데요. 보시면은 가장 먼저 여기 보시면은 네. 과정이 쭉 나와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되거든요. 기재부에서 이미 예를 들어 올해 2025년이니까 올해 초에 이 예산에 관련된 보통 지침들 상반기에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2026년도. 그러면은 6월년에 그걸 받아서 이미 그 각 행정부에서는 7월부터 차이년도 예산안을 위한 예산 편성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9월 정도 되면은 각 행정부에서 예산 요구서의 초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지자체하고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뭐 예산의 규모라든가 혹은 신규 사업에 관련된 논의를 하려면 그러면 행정과 언제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상반기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가능하시면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늦어도 7, 8월에 하셔야지 행정에서 그러한 요구들이라든가 논의 내용들 반영을 해서 차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시기에 우리가 액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시기가 나오겠죠.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예산안 심의의 흐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들은 예산의 편성 권한,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도록 승인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지자체장이 예산안의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넘기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의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권한이란 것들은 여러분들이 회의할 수도 있겠지만, 권한이라는 것들은 어떠한 논의를 할지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떠한 예산 실제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행정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심사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은 예산에 있어서의 편성 권한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의회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 권한은 있지만 증액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어떤 사업에 추가로 더 해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에 관련돼서는 행정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예산들 혹은 너무 과다하게 투여된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셔갖고 뭐 삭감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들 없애는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재정에 관련된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사시는 곳의 지자체의 예산 자료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예산 자료 본 적이 있다. 있으세요? 어떤 것 때문에 보셨나요, 혹시? 채팅을 쳐주세요. 네. 네.
어떤 자료 보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시민참여예산 좋습니다. 아, 기후예산 좋습니다. 여러분 예산 자료 보실 때 어떠셨어요? 예산 자료 보셨을 때 좀 사업자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예산 자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보기 편하셨나요? 아니면 좀 불편하셨나요? 편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께 예산, 지금 어쨌든 행정에서는 한 10년, 20년 전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공시하는 자료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여기 제가 가져온 재정 공시 자료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항상 예산과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에 대한 공시 자료를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예산의 규모라든가 여기 보시면 뭐 세입 예산별, 재원별, 분야별, 뭐 통계, 재정 결도는 주요한 내용은 다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근데 지자체 전체 살림살이를 살펴보실 일은 크게는 없긴 해요. 그렇죠? 보통 개별 사업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개별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사실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한 재정 어떤 지표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은 뭐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우리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의 현황은 어떤지 아니면 뭐 요즘에 또 의회에서 워낙 부계엽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니까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해외를 자주 나가는지, 뭐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긴 한데 이런 것들 이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개별 사업에 관련돼서는 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의 예산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제가 실제로 올해 이제 서울시의 예산안을 제가 일부 따왔어요. 여러분께 환경에 관심 많으시니까 기후 환경 공부의 예산안을 가져왔는데, 예산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현황과 그 각 분야의 성격들이 있고, 이렇게 사업에 대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사업의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산 부서에서 사업 예산서의 그 구성은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정책 단위별, 단위 사업별, 그리고 세부 사업별, 편성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후환경본부 메뉴에 부서의 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정책 단위, 행정의 정책, 사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크게는 정책 사업, 그 밑에 세부 사업, 밑에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정책 단위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정책 단위의 사업인 거고 그 밑에 단위 사업으로 기후 위기 안심도시 조성이라는 단위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항목은 세부 사업입니다. 서울 환경 에너지 정책 홍보가 이 세부 사업인 건데 요렇게 해서 옆에 보시면 편성목에서 여기 보시면 뭐 이게 인건비인지 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서울시가 그나마 예산서가 가장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보면은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예산자를 보시고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이 사업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으실 텐데 사실 예산서만 보고서는 그것들을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시민분들께서 예산서를 보면서 특히 사업자 예산서를 보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은 그래서 이 예산 항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 가장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같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예산서를 보시는 것들이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아까 제가 지나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 행정에서 매해 년도에 5년 단위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중점적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것들을 밝혀놓은 자료거든요. 이것도 매해 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우리 시나 우리 군이나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사업 주역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각 요 분야마다 이렇게 목표하고 간단한 지표하고 주요한 사업들 그래도 예시가 되어 있는데 당장 자치구 단위만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쓰는 데가 거의 없긴 해요. 정말로 간단하게 사업의 명하고 여기 5년 단위에 얼마 정도 투자할 것인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걸 보시면은 현재 각 자치구나 뭐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업에 주요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들이 여기 지금 공허환경 이 분야에서는 여기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가 있고 주요 투자 분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실제로 그래서 밑에 있는 지표들과 단위 사업의 투자 계획이 일치하시는지를 보는 것들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공환경 분야에서 뭐 시민들이 좀 더 접근이 가능한 녹지를 많이 만들고 뭐 주요 투자 분야 그래서 공원녹지 얼마 하겠다라고 써놨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달성 지표라든가 단위 사업별 투자 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지 않는다 한다면은 사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 계획은 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 모니터링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보시는 것도 필요하시고 세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예산서를 보시면 되긴 하지만 조금 보기 어렵다는 것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예산안이 올라갈 때 이제 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보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 예산안과 더불어서 개별 사업별 사업 설명서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놓는 사업 설명서 들어가는데 사실 그거를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아니면은 예산 이 편성 시기가 지난 후에 공개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좀 지역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예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실 때에 예산서뿐만 아니라 꼭 사업별 설명서를 같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시는 것들이 사업을 이해하시는 데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의 자료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서울시 의회에서 가져온 건데 서울시 의회를 비롯해서 각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재정 자료가 있긴 한데 거기는 거의 자료가 없고 각 의안별 검색을 가셔서 매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안건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에 첨부 자료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떤 게 있냐면은 각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별로 지금 예비심사 보고서가 있고 여기 예결선특위회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있는데 이것들을 보시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요한 쟁점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을 본다는 것도 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은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들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이외에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이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지 혹은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쟁점들을 캐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각 의회에서 차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에 참고하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나 혹은 예결특위의 뭐 심사 보고서 검토 보고서 보시면은 주요한 쟁점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년 11월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올해 2025년 서울시 예산안 관련 중에서 이것도 환경수정위원회 예비 심사 보고서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항 조성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도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신중하게 좀 경제 타당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견이 있는 사업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다 재검토를 하는 사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서 뭐 행정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 이것들을 근거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행정하고 이야기할 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특히나 기초 지하철 가게 되면은 이 자료들을 안 올려놔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 지하철은 대부분 있긴 한데 기초 지하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들 같은 게 필요하다면은 뭐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심사 보고서를 보시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신다는 것도 결국에는 어떠한 자료들을 잘 찾아서 보는 것인가의 싸움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이 올라갈 때 작성하는 사업별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 관련 심사 때 쓰는 검토 보고서 같은 것들을
꼭 어떤 식으로 확인하셔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것들이 이 예산 관련돼서 검토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지방재정 365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난 들어가 봤다, 여기. 없으신가요? 요즘에는 이 재정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별도의 사이트에 있고 지방재정 365는 전체 우리나라 243개 지자체 모든 재정에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 뭐 주요 재정 지표라든가 아니면 뭐 세입 세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자체에서 사업별 설명서를 제대로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대략적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세출 예산별 아니야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에 들어가셔갖고 여기 각 지자체를 맞추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은 그래도 간단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각 지자체별 재정 공시 자료들 여기 다 올라오긴 해요. 그래서 뭐 각 지자체별로 좀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반적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한번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방 제재 관련된 간단한 구조하고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확인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들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재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것들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객 사안별로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방 재정의 구조하고 간단한 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는 주민 참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세 단계가 되어 있고 여기 합쳐서 편성, 집행, 결산입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되고 올해 예산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되어 있는데 보시면 권한이 좀 달라요. 예산에 대해서의 편성, 계획을 세우는 것과 집행은 행정의 권한이고 예산에 대해서 최종 심의 의결은 의회, 결산도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각각의 자료들은 여기 행정과 의회로 나눠져 있고 중요한 것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방재정법의 제39조에 예산 편성의 주민 참여를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셨을 때 보통 상상하시는 게 우리 지자체의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법령을 보자면은 예산의 집행, 아니, 편성, 집행, 결산 이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주민 참여 예산제 좀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지자체에서는 공모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집행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결산 과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령들은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 있고요. 핵심은 예산 과정에 주민분들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들을 보장하는 것들이 핵심이고 이것들을 하기 위한 기구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3항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올릴 때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에서 의회 예산을 올리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수렴된 의견을 함께 올리고는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전직 시의원을 만나봤는데 시의원부터 제가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예산안 편성, 심의하실 때 주민의견서 올라서 읽어보시냐고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의회에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실제로 잘 작동되게 하려면은 의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용들이 잘 충실히 채워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좀 이런 것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게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이 예산안이 올라갈 때 같이 이제 첨부되는 주민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들이 사실 되게 이 방식적으로 되게 폭넓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 참여들도 어쨌든 있긴 해요. 지금 여기 시행령의 예시로 뭐 예를 들어 공청회 또는 간담회, 뭐 설문조사 혹은 그 밖의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참여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보통 하고 있는 방식은 뭐죠? 거의 다 사업 공모밖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예산처럼 과정인 건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기에 운영 계획이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 검토한 다음에 이제 선정을 해서 의회 최종적 편성 제출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안 사업이 유형이 있어요. 대부분은 지금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 공모 사업이 하면 한정된 예산의 실링액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제안서를 심사해서 그 공모 전체 실링 안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거 외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자치계획형이라고 해서 최근에 주민자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방법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보셔야 될 것들은 공모의 제한 사업이라든가 일반 참여에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해요. 원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예산에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내서 이것들 받아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공모 형태로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모가 아닌 전체 행정에서 하고 있는 예산에 관련돼서 사실 주민 의견 수를 거의 하지 않긴 해요. 기껏해야 하는 것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관련된 설문조사라든가 그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좀 이 제도의 좀 향방에 관련해서 고민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공모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 다만 어쨌든 실제로 봤을 때에는 공모가 아니라 행정에서 편성하는 일반 예산에 관련돼서 여러분께서 의견을 내실 수도 있다.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되게 이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2011년에 법이 통과가 돼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간 수많은 공모 사업들이 제한이 됐겠죠. 근데 그중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사업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각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한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주차장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많은 제한 사업들이 있긴 한데 아시겠지만 지역 내 쓰레기 문제 매년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상 무엇인가 이 제한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공모 과정에서 제안서 검토를 누가 하냐면은 행정에서 해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으면은 이게 법적으로 적격한지 아니면은 요건에 맞는지 먼저 행정에서 먼저 판단해서 적격과 부적격을 가른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행정에서 한번 필터링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에 제안했던 시민분들의 의도나 내용들이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집행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한된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은 원래 취지대로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집행 모니터링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일반 사업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왜 효과가 없었는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에서 환류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몇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서 확대된 사업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진인가요? 거기서 했던 것처럼 그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야광 토끼를 제한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하죠. 원래 그런 것들이 현재 제도적 기반이 없었는데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서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고 조례화가 되고 일반 사업화되는 과정 거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행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하거나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밀착적인 문제를 발굴해서 제안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효과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나 가장 유명한 것들은 아무래도 그 각 현재 지자체마다 있는 그 가림막, 그늘막 같은 거겠죠. 여러분 횡단보도 보시면 그늘막 있잖아요. 그것도 주민참여 예산에서 처음 시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행정을 잘 알지 못한 것들 캐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효과가 있는 점을 확인하시고 이 사업들을 확대할지 아니면 개선해서 제한할지 이런 것들을 집행 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결산 과정까지 하는 곳은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결산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을 쓰시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결산 과정에 참여는 전년도에 제안해서, 아니, 그 전년, 2년 전에 제안해서 그 전년도에 시행했던 주민참여 예산 공모 사업의 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그 결산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것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 결산 과정이라는 것들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편성 과정보다는 좀 소홀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봐야 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과정은 중간이기 때문에 효과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실제 전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투여가 됐는지 혹은 이 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기대 효과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으니 이 결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여력이 된다면 지방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추세는 예전에 편성 과정에 있어서 공모 사업을 위주로 했던 것들이 전체 과정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의 유형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죠. 뭐 어떤 지역에 있어서 무언가를 작게 개선하거나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업들이 가장 많겠죠.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LED 사업들. 근데 이런 것들은 가장 흔한 사업이긴 한데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 사업들 제한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뭐 우수사업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교육사업, 참여형이나 체험형 사업도 혹은 이벤트성 사업들도 지자체마다 제한하실 수 있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좀 어려운 것들은 지원형 사업들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례는 서울시 참여해서 제안했던 사업인데 중증 장애인분들 대상에서 도어락, 리모컨 도어락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 참여하는 사업을 했던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자체, 특히나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런 식의 지원형 사업이나 프로그램형 사업들 하기가 쉽진 않긴 해요. 네. 앞에 있는 설치형 사업들보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의 대상이 제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들 설치하거나 어떠한 장소나 시설물을 개선한 사업들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죠? 이런 식의 지원형 사업이나 프로그램성 사업들은 거기에 참여하거나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은 혜택을 볼 수 없을 때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이 되게 까다롭게 봅니다. 이런 것들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기만 하면 좀 더 사회적인 의미는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특징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는 개방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지역 내에서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인식에 대한 부족이 있고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이 제도가 확대되거나 축소가 되는데 현재 한 3년 최근 3년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도 좀 축소되고 있다. 한 연간 3천 건 정도의 원래 공모 사업의 규모가 공모 사업 제한됐었는데 최근에 아마 1,000건도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참여 범위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지역 내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지역 내 주민참여예산기구, 그러니까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의 활동들을 확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제안사업이나 공모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심사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좀 실제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공모를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서울시 자치구들 가운데에는 뭐 환경과 관련된 제안 사업들 많이 하시는 데들도 있어요. 뭐 탄소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각종 체험 사업들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많이 제한되는 내용인데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실 수 있는 교육이나 참여 프로그램 사업들은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제한 사업의 뭐 내용이라든가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매해년도 초에 올라오는 자치구의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들을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매해년도에 새롭게 올라오거든요.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 보시면은 우리 구에서는 총 얼마 정도의 사업을 공모로 할 거고 어떠한 사업들이 여건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선정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계획을 통해서 지역 내에 참여한 사업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 운영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이외에 주민참여에 관련된 참여하실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까지 아무래도 직접적인 참여라고 한다면은 이 뒤에 것들은 조금 뭐랄까 행정 이의를 제기하거나 뭔가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뭐 민원을 넣으신다든가 뭐 청원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각종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 되어 있긴 한데 그거 이외에 조금 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2년 전에 행안부에서 주민이 직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참여 제도에서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민조례 발안,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투표제, 세 번째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투표, 네 번째는 주민조사 청구. 이 네 가지가 크게 여러분들께서 지역의 행정이나 의회에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조례, 주민조례 발안 청구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네, 맞습니다. 네. 지원과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주민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것도 예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으로 별도의 법이 신설이 됐죠. 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이 내용이 있고 현재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련된 법률로서 별도로 이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느냐? 각 자치구에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주 체류 자격 획득 3년이 지난 외국인분들, 외국인 등록대장 올라 외국인 분들도 요거에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선거권이 없는, 그러니까 선거권이 박탈된 분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떠한 것들로 안 되냐? 여러분들께서 제도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직접 의회를 통해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미 있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들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의회에 이렇게 논의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의 개폐정에 관련돼서 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어떠한 것들은 안 되냐? 법령을 위반하는 것 당연히 안 될 거고 여기 지방세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행정기구 새롭게 뭔가 뭐 부서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을 설치하려는 것들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반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뭐 어디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수 없게 금지한 조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담은 조례의 개폐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이 있는데요. 좀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시민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청구권자 여기 있는 청구권자의 총수의 200분의 1이 연대 서명을 하셔야지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치구 인구가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50만 이상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 뭐 10만에서 50만 사이에는 70분의 1 정도로 조금 낮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인구가 한 9천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청구하려면은 한 2만 5천 명 이상 정도가 연대 서명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주민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는 청구에 관련돼서 청구를 하실 분들이 대표자를 정해서 그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다음에 의회로부터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연대 서명을 받아오세요라고 하는 기간을 공포하게 되면은 그 기간 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을 채워서 서명을 해서 가져오면은 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민 조례 청구 관련된 부분도 그래도 꽤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주민이 직접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렇게 조례 개폐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왔는데 현재까지 이제 끝난 게 135건 정도 되네요. 네, 2021년부터 최근 5년간에 그래서 조금 활용은 되고 있는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 본 겁니다. 전체 경험 없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서울시가 2만 5천 명이기 때문에 꽤 많긴 해요. 꽤 많긴 한데 그래서 요 인원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참여 제도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 제도이다라는 게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 3분의 1 정도만 수정 통과되고 대부분은 뭐죠? 그 의회에서 뭐 부결되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는 좀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분들이 직접 조례에 관련돼서 제정하거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또 하나 는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민투표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님께서 날아가셨던, 그렇죠? 네, 날아갔던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련된 주민투표가 있어요. 물론 그때도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개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서 열지는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조건이 지금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뭐안 된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패치나 분합, 요거는 지방자치단체를 없애거나 혹은 여러 지방자치 합치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이죠. 이런 걸 했을 때 또는 주민의 거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이 직접 투표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법이 따로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청구 자격은 18세 이상의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혹은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조례사항과 일치하고 하나는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 이전에 했었다면은 2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고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지자체에 지자체 합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도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무상급식 때 오세훈 시장처럼 그리고 그 외에 주민분들 직접 발의할 수 있는데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경우에는 총수의 20분의 1 이상 또는 5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되게 아까 더 훨씬 더 타이트하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투표를 발의를 하려면은 서울시 특별시 내에서 아마 9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에서 똑같이 일정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지 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립 요건은 이게 예전에 원래 3분의 1이었는데 지금 4분의 1로 좀 완화가 되긴 했어요.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유효 투표수가 과반이 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지자체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효력이 굉장히 강력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투표가 성립된 적이 아마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네.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좀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민감사 청구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주민분들께서 이제 죄송해요. 주민감사 청구가 아니라 주민소환제입니다. 죄송해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주민소환제인데 이건 말 그대로 지방직 선출 공무원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이제 제척시키는 그런 건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청구자격 비슷합니다. 근데 청구 요건이 좀 다르죠.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은 주민 소환을 해서 이것도 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행안부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건데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총 147건이 발의가 됐는데 실제로 된 경우는 하남시에서 시의원 2명을 대상으로 한 것밖에 성립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서 최근에 어디죠? 어디 지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주민소환제 했었는데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감사 청구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 어떤 거냐면은 지자체단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혹은 그 장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상급 기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 기초지자체에 속한 광역지자체에 감사 청구를 하는 거고 광역지자체는 감사원, 감사네.
해당 업무를 맡는 중앙부처, 장관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청구를 하는 건데, 요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이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보시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감사 청구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감사 청구에서 문제가 있는 게 소송으로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소송 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송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전반에 관련돼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민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는 그 감사 청구를 한 이후에 요거는 사전적으로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재무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산과 재무 운용에 관련된 부분만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 소송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한강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공익감사 청구라든가 혹은 주민소송을 고려하긴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주민 참여 제도가 있긴 하지만 하나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방안들, 처음 말씀드린 뭐 주민 조례 청구라든가 혹은 주민 투표, 주민 소환제, 주민 감사 청구 모두 하실 수는 있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같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요건이 너무 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지역에 있어 가장 적은 감사 청구라고 하더라도 200분의 1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부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재 요 관련돼서 이 주민 참여 제도에 있어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활성화되기에는 요건이 너무 타이트한 것들이 문제다는 얘기 많이 하긴 하세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개헌안 관련 논의했을 때도 이런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건이 워낙 필수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찌 현재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매년 요 주민 참여 제도에 관련된 통계를 매번 올리기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된 경우는 없다. 네, 그것들 약간 유명무실하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민이 직접이라고 하는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행안부에서 만들었거든요. 2022년인가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신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다른 곳에 진행하고 있는 각종 주민참여 제도의 현황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우리 지역에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혹은 지방의회 관련돼서 뭐 주민소환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리고 그 밖에 주민참여제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늘었지만 사실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좀 지역 내에서 주민분들의 뭐 여러 조직이라든가 연대를 통해서 한번 사례를 만드시는 것들도 한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치기 전에 광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환경연합도 있고 저희 단체도 함께하고 있는 서울와치에서 매년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모니터링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가 지금 11대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4년차 모니터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9월 22일 전후로 해서 이 활동에 대한 광고가 나갈 텐데 그때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냐?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각자 희망하시는 상임위에 관련돼서 의원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직접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네, 영상 자료 회의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요. 네, 이런 것들 작성합니다. 네, 네, 각 그 위원들이 주요하게 어떤 질의를 했고 각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조금 스트레이트하긴 한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네, 감사합니다. 네,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상임별로 평균도 내고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오수위원도 하고 하는데 특히나 올해는 11대 시의회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올해만 하면은 11대 시의회 전체 행정사무사 모니터링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전체 4년 시의회 평가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네, 아마 서울환경연합도 광고하시겠지만 9월 22일 전후에서 여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